지난 시간에는 그 권리구제하고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략적인 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일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에 관해서 다루는데, 일단 그 권리 성립 요건, 이거는 이제 권리에 관한 거는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다툼을 벌이는 게 공법 관계면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면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아니면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 이 권리구제에 관한 게 일단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이죠.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송에서 이 권리의 성립 요건이 문제가 되는 쟁점은 뭐냐면, 권리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면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권리 성립에 장애가 돼가지고 권리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럼 권리가 성립이 안 되면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럼 피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리 성립 요건은 증명 책임,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권리 성립 요건은 원고에게 유리한 요건이고, 그 반대는 피고에게 유리한 요건이다. 그 증명 책임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산발적으로 계속 보고 왔던 얘기들인데, 그죠? 나중에, 자, 그게 427에 있어요. 427. 자, 입증 책임의 구체적 사례라고 나오죠? 그 권리관계, 그게 38하고 연결되는 건데,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요게 이제 구체적인 요건, 손해 발생, 뭐 손실보상도 마찬가지고, 부당이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요건이니까 원고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권리 장애, 권리가 성립이 안 됐다든가, 권리가 성립은 됐지만 소멸시효든 제척기간이든 소멸됐다라는 거, 권리 저지 규정, 이거는 피고에게 유리한 요건이죠. 일단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편에서 우리가 처음 머리에서도 배웠지만 행정법은 모든 법 과목이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러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권리구제는 확대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진정한 법치주의라 그랬죠. 오늘날 추세를 봐도 이 손해배상 성립 요건에 관해서 권리구제를 확대하자는 게 오늘날의 중점이에요. 자, 요거를 보충 자료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5페이지 보면은 첫째 요건이 이제 이 공무원이라는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거, 법률의 명문 규정은 안 나왔지만 상당 인과관계. 그 요건을 보면 일단 공무원이라는 요건은 신분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 이건 아예 그동안의 학설 판례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국가배상법에 명문 규정을 뒀거든요. 그 명문 규정 없지만 사실상의 공무원도 포함된다. 만일에 신분 개념에 국한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안 져요. 그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가는 돈이 많잖아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는 일단 그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100% 손해를 갖다 배상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만일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가해자 개인에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그 돈이 없다 가해자가 이러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배상 책임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넓게 인정되는 게 국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다. 그 다음에 직무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작이 포함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재량행위일 때 이제 추가적 논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1편에서 배웠죠.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이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도 외형주의 예간론이에요. 실질 주관이 아니라 실제 직무 집행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이면 이것까지 국가가 배상 책임 지겠다. 그다음 과실의 객관을 추상화라고 하는 건데, 이
구체적 경과시라면 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추상적 경과시라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공무원 개개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는 이 구체적 경과실이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가해공무원이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아도 그래도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이 요건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을 못하면 안타깝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에 그 명동에서 시위를 하다가 그 증언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은 그 토끼 모르식 정경들의 그 포위 전략에 그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여학생들 몇 명이 맨 밑에서 깔려가지고, 그 중에 김기정이라는 여학생이 거기서 깔렸는데, 그때 깔려 넘어진 그 여학생들이 그 남학생들에게 그 전경들이 무차별로 곤봉으로 구타를 했다라는 증언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져 있는 학생들 위로 전투화 신은 채 위에 올라가서 짓이겼다는 이런 진술도 있고,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가해 전투경찰이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은폐했다고 봐야죠. 독재정권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까지 인정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기정 열사 사망 사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 무과실 책임이고, 이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지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왜냐면 과실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심리 상태예요. 너는 분명히 그만한 주의할 능력이 있었는데 부주의하게 못했다. 이걸 증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증명하지 않고도 배상 책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이 영조물 책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건데, 판례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위험 책임인데, 이거는 이제 위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고의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행위는 비록 과실이 없이 수행되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위험의 창조를 가져올 수 있고, 위험이 현실화되어 개인을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 기계, 시설, 물질 등의 위험의 원인이죠. 자기 영역 내에 지배하고 있는 관리자는 그것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위험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적법 위법 불문하고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게 특성이에요.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데, 결과 책임은 없습니다. 법학에. 결과 책임은 결과 발생하면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그 국립공원, 국가하천, 여기서 자살하면 그 자살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 국가배상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면, 그 기왕 죽을 거 다 그냥 국립공원이나 국가하천, 북한강 이런 데서 죽으면 다 무조건 국가배상 다 해줘야 된다.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죠. 그 막대한 재정부장. 그래서 결과 책임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이런 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있을지언정 결과 책임이라는 단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입증 책임도 그 과실을 추정하자. 근데 이 추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공정력과 관련해가지고 보충 자료를 정리했었죠. 이게 추정되면 추정을 깨려는 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소송에서 이 추정 규정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추정되는 자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추정을 깨야 될 그 입증 책임이 있고, 그걸 증명을 못하면 내가 그냥 추정받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이 있는 거로 추정되면은, 그럼 국가가 과실이 없다고 증명을 못하는 한 원고가 이기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의 전환도 원고가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측에서 공무원의 그 무과실을 갖다가 입증하는 거로 전환하자. 피해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건데 판례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 그래서 배상 책임의 요건은 1-200이라고, 좀 더 페이지는 안 써놨네. 1-200이라고
그 다음에 427하고도 요건은 설명을 했고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자, 일단 국가배상 책임하고 민법하고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유리하죠. 가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 김기정 열사 사망사건 얘기했었죠. 민법은 증명해야 됩니다. 국가 면책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사용자 책임이 756조인데 여기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해봤자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럴 때는 면책이 돼버려요. 책임에서 빠지는데 국가 면책이 안 되니까 면책은 책임 면제의 줄임말이죠. 이것도 피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요건이죠. 첫째 요건이 이제 요건별로 처음 보는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 뭐 소방, 경찰 물을 거 없어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기능적 이 공무원법상 개념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 항고소송 대상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조직법적 행정청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하여튼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권리구제 확대, 그 마인드가 똑같다라는 건데, 그것도 어디 있냐면 336에 있죠. 336. 이거 이미 인용을 했었죠. 조직법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 관한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자나 기관 그 자체 뭐 하여튼 임용결격자라는 게 사후에 발견된 임용무예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도 이거 주의하면 안 돼요. 이 공무원의 신분은 인정이 안 되죠. 임용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무원 개인의 어떤 신분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거예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무원으로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지. 이 임용결격자를 공무원법상 정규 공무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관계냐, 국민에 대한 관계. 그 중에서도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공무원으로. 과실유무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그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특정은 불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 관한 활동을 위한 거라도 달리 볼 건 아니다.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공무원법상 공무원, 국회의원, 정무직이죠. 판검사, 얘는 그 특정직이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7급 수험생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강론에 가면 일반직과 특정직, 별정직 이런 거 분류도 알아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않는 단순 암기예요. 그 행정학이라는 거에 또 그런 접사 같은 게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7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은 행정학이나 행정법 강론 대비하고서 여기서부터 제가 말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음미를 해줘야 돼. 특정직이에요. 국회의원은 정무직이고 정치적으로 임명되잖아요. 정치적인 선거에 의해서 그죠? 그다음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지방선거 6월 4일인가 그때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다음 공무수탁사인 이것도 1편에도 개념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법리는 봤죠. 집달사, 집달리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행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이 관자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일반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 그다음 군인 같은 경우는 위관, 영관 뭐 이렇게 관자 들으죠. 위관은 위자 들어가는 장교를 위관급 장교라고 해요. 소위 중위, 소위 중위 대위. 영관급은 그 령자가 들어가는 거. 소령, 중령, 대령. 그래가지고 사무관이나 그 소령부터
그 나중에 죽었을 때 여러분들하고는 뭐 관심도 없는 내용이겠지만 그 지방 쓰잖아요. 벼슬이 없는 선비는 학생이라 그러죠. 형고 학생 부군 신인데 사무관급 이상은 형고 사무관, 형고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학생을 면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관급부터 그 관자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달사 이런 집사 무슨 뭐 개 부잣집에 그냥 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심부름꾼 같은 어감이라 집행관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뭐 서기 주사보 주사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주무관 이래가지고 관자를 붙여잖아요. 호칭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봉급을 올려줘야죠. 씨발 뭐 주사 소리 들어도 봉급 배로 올리면 차라리 그게 낫죠. 뭐 관자 붙여주고 님이 봉급은 직고로이만큼 올라가면 그건 뭐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용어가 존중하는 용어로 바뀌는 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군무생을 위해 채용된 민간인 이건 정식 공무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식 군무원도 아닌 것 같은 사안인데, 병기창 뭐 그건데, 통장도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죠. 통장. 그 다음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죠. 강서구에. 그 동장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왜 있잖아요. 그 녹색 어머니 해가지고 또 비판은 있죠. 왜 애들 등하교를 왜 엄마만 책임져야 되냐. 아빠는 왜, 아빠도 그 일부 있는데 왜 어머니로 이름을 짓냐. 녹색 부모애로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인데, 전 타당한 비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 남성들도 물론 이제 공직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이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뭐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꾸지만, 어쨌든 남성도 일부가 이제 육아휴직하면서 육아를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녹색 아버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임신과 출산, 수유 여기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남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수 없죠. 남성이 근데 육아는 전혀 별개로 나눠봐야 돼요.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닙니다. 육아는 남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보호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성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출산, 수유, 거까지가 모성이에요. 그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영역이고, 따라서 그거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해도 위헌이 아닌 사안이 되는 것이고, 육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성의 본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기능, 사회적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여성에게 전담시키자, 이건 위헌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공동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성의 기능에 육아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역할 고정관념, 이걸 젠더라고 그러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생식기를 여성 생식기냐 남성 생식기냐 이거는 섹스라 그래요. 이거는. 근데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육아를 여성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 부양은 남성이 해야 된다. 이 역할은 이거는 생물학적인 생식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갖다 성별로 할당해 놓은 거죠. 이건 젠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화, 성교육, 성에 관한 일체의 광의의 개념, 이거는 섹슈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성에 관한 최광의 개념, 일체 있게 섹슈얼리티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 생리에 관한 요거는 섹스라고 하는 거고, 여자는 모름지기 이래야 돼. 어디 여자가 밖으로 나돌아 바람나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젠더의 문제로서 여기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교양 삼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 교통할아버지가 이제 녹색 어머니처럼 애들 등하교 할 때 이제 안전하게 그거만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가지고 교차로 중앙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교통
신호하고 교통정리까지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유발했는지까지는 안 나와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오버했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 아주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났던 할아버지, 실명도 제가 아는데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 근데 이거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이에요. 모든 청원경찰이 아니라. 그 다음 카투사 운전병. 이것도 군복무, 의무복무 때문에 간 거잖아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이, 이것도 소집 중일 때만 그래요. 향토예비군이 소집이 안 될 때는 공무수행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군 병기 공작창, 그래가지고 군무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 청수차 운전수.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밑에 공무원 부정사례 보면 시험버스 운전사는, 이거는 부정하거든요. 그 헷갈리는 사안, 판례 사안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경찰도 마찬가지죠. 의무복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경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공의무 부담 사인으로 다 인정하는데, 교통할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이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럼 결국 어때요? 다른 요건이 충족돼가지고 결국 강서구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강서구의 지침에 따라 동장이 선정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정주체 1편에 배웠죠. 읍면동리는 권리주체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이 동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또 보지만. 그다음 부정사례가 의용소방대원인데, 소방공무원과는 당연히 구별해야죠.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인정되죠. 소방공무원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군산시에서 연이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군산시에 그 집창촌이라고 있죠. 그 매매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을 이제 집창촌이라는데, 거기 18리 골목이라고 거의 상호도 없는 그 집창촌에서 쇠창살로 격리되어 있던 매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나? 거기 또 유흥주점이었던 대가 아방궁에서 또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도 소방점검 당일날 몇 시간 후에 소방점검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일날 몇 시간 후에 또 화재가 발생해서 몇십 명이 또 화재를 질식해서 사망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굉장히 반복됐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인정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근데 잘 봐야 될 게, 한국토지공사는 법인이죠. 얘 자체가. 얘는 90페이지에 그 논거로 연결을 해야 돼요. 90페이지. 90페이지는 맨 밑에 판례 나오죠. 그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행할 때 국가배상법 2조 소정에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40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왜냐면 얘 자체가 행정주체지 공무원의 그 지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해 이 사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기속되는 얘 자체가 행정주체, 배상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건 아니다라는 논거. 이것도 출제가 꽤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 이거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최신 판례거든요. 최초 판례, 효시 판례라고 그랬죠. 이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는 비판의 십자포화를 쏟아지는 거예요. 자, 소방서장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아까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은 기능, 화재 예방, 진압, 이 기능을 수행하면 인정하자는 게 통섭판례였잖아요. 이걸 인정하면서도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음면에 했을 땐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엉터리 판례죠. 예,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건 참, 이 아픔,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 아픔인데, 뭐냐면,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소실됐죠. 폭격받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 지적공부에 등재가 안 된 땅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성인 3명의 보증인이 그 땅의 주인이 맞다라고 보증을 서면은, 등기를 받아줬던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몇 번이나 이걸 개정해가지고 연장하면서 몇 번이나, 이걸 갖다 했거든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인이 막걸리 먹고 한 잔 얻어먹고 그냥 허위로 해가지고 이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갔던 자녀들이 그 법을 아는 친구들이 동네 면의 땅 절반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주워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보증인의 보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추정을 갖다 해주면서 어때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미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그래도 땅 주인이 맞다고 보증하면 보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했다고 보증을 했다고 자백하기 전에는 추정을 깨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판례인데 어쨌든 그거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점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 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이지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떤 수당을 받거나 실비 변상을 받는 것도 없어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 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직무행위 범위인데 이거는 국가배상법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절차법은 국가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질적 입법, 사법, 통치행위가 제외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배상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되진 않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논의가 아니라 직무행위 구체적 범위가 권력작용, 사경제작용, 이런 거 논의인데 광의설이 다설이자 판례죠. 공행정작용, 공법작용이면 권력작용이든 비권력작용이든 다 포함한다. 다만 사경제작용만 제외한다. 이건 민법이고 판례도 마찬가지죠. 2-308에서 인용했죠.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 주체로 활동했을 때 얘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광의설이라는 게 또 잘 나오죠. 그래서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무행위에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국가배상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작용이 제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돼요. 자기부작위 불문이고, 그 다음에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 부작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건 충족에 관한 특별한 논점이 있거든요. 자, 입법작용,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랬죠?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불법, 위법성과 고의가실 이게 인정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위헌 법률을 집행함으로 손해배 발생할 때 그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의 책임도 이것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부작위는 진정 입법부작위만을 의미한다. 전에 입법을 안 한 거를 진정 입법부작위라고 그랬죠.
했긴 했는데 일부 누락된 거, 불완전하게 한 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다. 그래서 이거는 이 편의 행정작용에서 법규명령에 관해서 제가 판례를 받고 보충자료로도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고창군 양민 학살 사건, 이거 1-207에서도 봤죠? 국회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1951년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을 하던 중에 고창군 일대 지역주민이 희생된 이른바 고창 양민학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여기 이승만이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대. 이 6.25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저 김일성 혹부의 영감하고 이승만 저 미치광이 같은 놈 두 놈이라고 그래 저는 생각하는데, 이승만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에서 200 몇십만까지 아직 연구가 완결되질 않았죠. 적어도 몇십만 명 이상을 죽인 이 살인마가 바로 이승만이에요. 예. 푸틴 지금 뭐 몇천 명 죽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놈도 악마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는 참, 그런다고 정당화될 수는 절대 없지만,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인 건데, 이승만은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국군이. 이런 개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어때요? 더군다나 이걸, 인민군 복장을 갖다 탈취한 걸 갖고 국군에게 인민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획한 따발총 갖고 진상조사 하려고 현장에 출동했던 국회의원들을 향해가지고 총까지 쏴가면서 계리군의 소행, 북계군의 소행으로 이렇게 위장해가면서까지 방해를 했고, 이런 아주 그런 사건인데, 고건이라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개작자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탄핵 때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미치광이 같은 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구제가 안 되고, 얼마 전에 또 어느 프로에서가 이 고창 양민학살 사건 그 현장까지 하면서 다큐멘터리 봤는데,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유족이 아닌데도 그런데 몇십 년간 박정희가 그나마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게 명예가 회복되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그 유족협회를 갖다가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죠. 닭깎기 마사오 이 개새끼가. 이거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자국민을 상대로 이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문경군 석달마을 거기는 그 3살짜리 그 어린애들하고 분여자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진짜 이승만이라는 새끼가 얼마나 악마 같은 새끼고 잔인한지를.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걸 갖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참, 이 말이 맞긴 한데,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수밖에 없죠. 사법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렵다. 그럼 특별법밖에 없는데, 고건이라는 미치광이가 거부권 행사했다는 건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핵심을 볼까요?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지, 그죠? 정적 책임이에요. 법적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자,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잘 음미해야 돼요. 근데 어렵다라는 거지,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해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편에서도 봤던 거의 연장인데, 그 치과 전문의 제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거기 시행 규칙에 그 구체적인 걸 규정을 안 하니까 전문의 시험을 실시를 못 하니까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전문의를 표방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졌어요. 그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 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이 부작위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야 부작위지 의무가 없어 안 하는 건 부작위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작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러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환기시켜주면, 구체적 사건은 빼놨네. 구체적 사건은 요거는 빼놨구나. 치과 전문의에 가는 거는 안동댐 그것만 남겨놨네. 양을 줄인다고. 줄여놨네. 그런 논의는 참고로 1-282에 그 행정입법 부작위 있죠. 그거에 관련되는 논점이에요. 근데 여기 판례는 치과 전문의에 가는 건 빼놨네. 자, 근데 재판작용도 일단 법관 특정직이라는 거고, 취급소송생의 예우라 그랬죠. 공무원의 문제가 없어요. 재판작용도 직무행위. 근데 위법성 인정이 대단히 어렵다. 재판은 확정력 있는 판결을 통한 분쟁의 전국적 결정 해결을 의미하는데, 판결에 대한 배상 책임의 인정은 선행 판결이 무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기판력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건 확정된 거를 그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옛날에 확정된 판결을 뒤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이 기판력과 모순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얘기인데, 농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기판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영미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독일의 경우도 범죄를 구성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도 이 재판장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외국 사례를 외우라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참고하라고 한 거죠. 자, 판례도 마찬가지. 어렵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입법장이랑 똑같아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이런 거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긴 문장을 감각 정도로 익히면 돼요.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걸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오죠. 요거는 잘 익혀야 돼요. 왜냐면 요거 갖고 이제 그 포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경우, 이게 이제 그 헌법 소원 기간 낸 거를 착각해서 각하시키는 경우, 법관인 헌법재판관의 규책 사유 포섭이 될 거고,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이것도 당시의 헌재 결정에 따르면 헌법 소원에 관한 재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요건이 포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에 대해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요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헌법소원은 불복 절차가 없었죠. 당시에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자 바로 44페이지 이제 구체적 사례인데,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계산착오로 각하한 게 맨 밑에 관련 판례 1번이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자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본안 판단할 거로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고, 설령 본안판, 이것도 뒤틀어서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본안 판단했더라도 어차피 기각됐을 거라,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거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정신적 고통하면 이건 위자료거든요. 재산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 용어도, 위자료라는 용어도 선발적으로 많이 봤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인정사례 보면은 법관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헌법소원, 이것도 뭐 나름대로 제시한 논거가, 판단 기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도 심리적 저변에는 일반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정해도 부담이 적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죠. 등기관. 세 번째 경매 담당 공무원이죠. 네 번째 등기관이죠. 5번인데 요거는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법원이 들어갔는데 인정한 거거든요. 집행법원이나 경매 담당 공무원, 이거. 그 다음에 6번도 경매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7번. 이건 뭐냐면, 수사기관이에요. 법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경우는 인정한다. 근데 5번 하나 체크하고 외우면 되죠. 법관인 경우는 대부분 부정사례로 가요. 수사 과정에서 한 그거고. 자, 오른쪽에 한번 부정사례 볼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경매 담당 법관. 외울 거 없죠. 그 두 번째, 압수수색의 영장 발부. 어때요? 법관이에요. 판결서 일부 기재사항, 이거 다른 경우 법관의 잘못이에요.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법관이 아닌데도 부정했죠. 저건 뭐냐면 경매 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계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열람을 함에 있어 외벽 표시에 조차서도 열람할 의무가 없다라는 배경이 있는데, 저건 뭐냐면 등기부 등본하고 아니구나, 주민등록 번호하고 거기에 주민등록 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지 번호하고 외벽 표시가 또 등기부 등본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은 현장 가서 외벽에 몇 동이라고 돼 있는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어때요? 등기부 등본상에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는지 그것만 조사했더니 임차인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임차인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 다 내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 갖고 베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의무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고, 요거는 그 사실관계도 있고 하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법관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거는 얘도 차마 법관이라고 해서 이걸 아니구나, 이거는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건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요거는 나눠봐야 돼요. 요건 나눠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왼쪽에 7번하고 같은 판례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같은 경우 위법행위를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이거는 인정. 근데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고 나중에 선언이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유효했잖아요, 긴급조치가. 그러니까 긴급조치의 근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는 그 핵심을 나눠보면 될 거고. 그래서 보면 그 관련 판례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판례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아까 외벽과 이제 그게 달라진 건축물 관리대장, 외벽과 다른 이제 그거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판례죠.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자, 쭉 그건 배경을 읽어보고 그 핵심만 보면,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유의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달리 이제 한편 하고 넘어가죠.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 절차에서 피고 사건이 범죄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때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무지하게 길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무죄 확정 판결된 거예요. 이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연히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얘도 마찬가지. 어렵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검사도 특정직 공무원소 공무원이죠. 공소제기도 직무행위인데 그 결국 위법성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판례 요지로 가면은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며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성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데 이게 포섭되는 사건이 그 강간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면은 이 무죄 판결이 여러분들 무죄 판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죄 판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확인 판결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이건 판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하는 거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는 그런 무죄 판결이 아닌 거거든요. 얘가 범인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낼 뿐이다라는 거지 무죄 판결이 났다고 무조건 엉터리 수사를 하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고 그 딱 포섭되는 게 세 번째 강도 강간 이거는 뭐 엄청나게 센 거죠. 강도와 강간이 동시에 저질러진 거예요. 강도 따로 하고 강간 따로 하면 그 실제적 경합범이 되는데 이거는 동시에 같이 그냥 한 건데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이제 증거 문제잖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 이 형사사건에는 피고였지만 얘가 왜 원고예요? 자기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한 건 얘가 그 범인이라고 지목됐다니까 걔가 이제 원고가 된 거예요. 근데 얘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용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 이건 뭐예요? 이 강도 강간범이라고 지목돼서 재판까지 받았던 실형 선고까지 징역형까지 받았거든. 그 원고의 정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칙상 가능해요? 얘가 강간을 했는데 얘 정액이 아니라 다른 남자 정액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강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피해자 남편의 정액은 왜 유전자 검사까지 했을까요? 무고죄 아마 맞고서 된 것 같아요. 무고죄로. 그럼 남편의 정액이 나왔다면 이 여자가 남편과 성관계하고 엉뚱한 남자를 갖다가 강간범으로 지목하니까 무고죄가 성립되죠.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무고죄도 아니고 강간죄도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법정에 보고를 해가지고 석방을 시켰어야 되는데 은폐했어요. 결과적으로.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했다.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기준인데, 결국 일본하고 뭐
소위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작위에 관한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판례가 많죠. 부작위도 직무행위에는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재량행위일 때는 이제 이 의무의 존재 여부가, 그 다음에 또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이 두 가지가 추가적인 논의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 성립이 돼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론을 보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더 나아가 자기 의무의 존재, 요거하고 법률상 이익, 추가적인 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재량행위일 때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는 예외적일 때만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래야만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다 똑같아요. 경찰이든 소방이든 이런 문장 1편에도 행정개입청구권에 봤죠.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이뤄. 그냥 합리성을 이뤄 그럼 단순 부당인데,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 이러면 위법 의미라고 1편에서도 봤죠. 이런 거 이제 한번 익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 보호감독은 이게 왕따, 집단 따돌림으로 한 자살 사건, 요게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 원주의 여중생하고 경기도의 초등학생 그 사건의 판단 기준인데, 일단 은밀할 게 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 당연하죠. 근데 그 범위에 관한 게 판시가 되는데, 상식적인 얘기예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애들 담임마다 뭐 몇십 명씩 있는데 이걸 모든 생활관계까지 다 책임을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자, 요런 표지 음미해야 돼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한정한다 이러면 틀리고,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이게 뭐냐면 휴식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로 왕따,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그게.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때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여중 3학년 여중생 자살 사건인데, 이건 예견 가능성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걸 인정, 자살할 것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정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집단 따돌림의 의미까지 했는데, 이건 출제될 건 아니라 제가 안 읽고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고, 자살의 결과에 대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 감독의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면 인정돼야 된다. 그건 판단 표지는 위에하고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분에 관한 건 배상 책임 인정했어요. 그렇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거로 볼 수는 없다. 자살로 인한 거는 이거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지금 어차피 볼까요? 자, 52페이지 그 위에 도표 보면은 14번 있죠? 여중 3학년 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16층에서 투실한 사건인데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인정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자, 요지를 보기 전에 국가배상 부정한 거 54페이지 가면 부정사례 도표 5번 있죠? 여자 중학교 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16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자살 피해는 부정했죠? 자, 다시 돌아올까요? 53페이지 보면은 그 4번 판례가 그 사건이에요.
아니거나 저거는 초등학교인데. 그러면 비교하기서 52페이지 또 볼까요? 52페이지 도표 13번에 보면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중 3학년보다 판단 능력이 더 미약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중 3학년 사건은 집단 따돌림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수없다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일진 요년들이 전학을 오면서 부터 이제 사달이 생긴 건데, 그래가지고 그 일진 요년들이 처음에 얘를 받아줬어요. 그런데 왕따 시켜서 배제시켰다가 다시 받아들였다가 뭐 이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필통 분실 사건을 이 피해자가 훔쳐간 거로 오인했다가 나중에 밝혀졌죠. 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그런데 뭐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도 얘가 같이 먹자고 앉으면 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런 식의 집단 따돌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초등 6학년 경기도 과천인가 어딘가 시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가혹행위까지 했던 거예요. 가혹행위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까지 당한 거예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요 증상에 시달리다 자살한 거. 이거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초등학생 사건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4번 판례 보면 바로 사실관계로 가면 망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거고,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이잖아요. 수개월에 걸쳐 지속됐고, 담임교사인 소해일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인정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사례, 자, 54페이지 보면 맨 밑에 원주시 여중 3학년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필통 분실 사건이고, 그 망인에 대한 행동은 망인이 필통을 감춘 거로 오해한 데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망인을 계속 비난한 거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따돌림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여중 3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고, 그 다음에 폭행 이런 정도는 아니고 따돌림 정도이고, 이런 경우에 그 자살할 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초등학교 6학년하고 비교될 거예요. 또 아무런 징후도 없었어요. 전날까지도, 당일날까지도 그렇고. 자살 전날 교복 대신 검정 스웨터를 입고 등교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게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 지각하지도 않고, 집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어때요? 전혀 뭐 평소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담임교사가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사실관계 비교하면 결론에 있어서 납득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올까요? 자, 돌아오면은 이제 48페이지 네 번째 판례, 구금시설에 가는 건데, 이게 또 뭐 읽어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5번에 그 교육감에 가는 건데, 이것도 특별할 게 없어요. 뭐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화하는 거지, 가해 공무원 개인을 표준화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다 똑같은 얘기고, 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똑같죠. 그 다음 경찰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자기무의 근거에 가는 건데, 이거는 그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해석상으로도 인정된다. 조리에 관한 것도 이제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판례에 있는데, 자, 굉장히 긴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경찰, 정신 나간 경찰 사건인데, 이게 울산에 있는 여중생이 밀양으로 이제 그 인터넷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유인을 당해가지고 44명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집단적으로 강간, 그 윤간이라 그러죠. 윤간을 당한 건데, 그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이었나? 내 고향이 밀양인데, 왜 내 고향에 가서 밀양물을 다 흐려놨냐. 이런 쪽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어때요? 비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속 학교하고 이름까지 기자들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보도되게 하고, 미친 경찰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애들 가해자 43명을 갖다가 그 격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일자 장소별로 이 새끼한테 어떻게 당했고, 이 새끼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고, 이 가해자들을 쭉 세워놓고 피해자 한 명한테 가해 사실을 다 말하라고. 이런 진짜 이건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또 단란주점 가서도 피해자의 쌍년 어쩌고 밀양물 다 버렸다고 지랄. 야, 이건 완전히 미친 사건이. 이게 53회하고 연결되는데. 자,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이렇게 또 없어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의무가 있고, 당연하겠죠. 이걸 이럴 것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근데 어때요? 그냥 형사과 사무실에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굴비도 아니고. 경찰서 설치되어 있는 범인 식별실을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볼 수 있는데 가해자는 이 피해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이었구나. 이 암기력이 이제 슬쩍슬쩍 빛나. 43명이 아니었구나. 한꺼번에 세워놓고 피해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범행 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는 것인가.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위법인 게 틀림없다. 자, 53페이지 가볼까요? 거기다 다른 곳까지 나오는데, 6번 판례 보면은, 이제 인적사항까지 까버린 거예요. 성폭력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누설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경찰을 파면시켜야 돼요. 파면시켜야 되고, 구상권 행사해서 국가배상 전액 구상했어야 됐어요. 진짜 아주 볼 때마다 흥분되는데. 자, 다시 돌아올까요? 요거는 논리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훈지청, 국가유공자니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자,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갑에게 주택구입 대부제도에 관한 전화상 문의에 응답하거나 대부 신청서에 제출에 따른 대부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지급 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아니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무가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어야지. 이거 반사적 이익을 인정하는 건 법밖에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론이죠.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이런 문장들을 익혀놔야 돼요. 출제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하기 위한 거. 이거는 대내적인 거니까 대적으로 국민과 무관하니까 이거 한 표지. 또 국민과 관계되더라도 반사적 이익.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가 이 굉장히 높은 난데 분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이거 위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일관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사회보호성 관련된 건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인정 사례가 선박안전법인데 이게 극동호 사건이 충무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이렇게 되면 이 본인 확인의 재산관계가 달라지는 표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유지관리 점용허가 관련 하천 점용허가가 특허잖아요. 소방법 규정, 식약청상 이런 것도 국내 생명신체 보건과 관계되고 그다음 정가 기록에 관계되는 거. 그 부정 사례를 외우는 게 나아요. 그 출제 문제가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정 사례 보면은 풍속 영업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에요. 풍속 영업 같은 게 유흥 이런 거거든요. 전 당구장 뭐 유기장 옛날에 그런 것들 그 유흥주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이 허가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선의 수준을 유지해야 돼. 저거는 논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라 어차피 외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정한 인증 그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도 공공기관이 구매한 거예요. 이거 국민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표지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지를 치고 결론만 했죠. 그 다음에 인정 사례 보면 무장공비 이거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1편에서 봤죠. 그 다음에 붕괴 위험이 예견된다. 주택가. 그러면 뭐 이거 당연히 국민하고 직접 관계된다고 게 보이죠. 극동호 사건인데 이거 요지를 해놨나 모르겠네. 워낙 중요한 거라 해놨는데 이게 뭐 정밀검사 할 것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도 이게 녹이 슬어 있고 후각으로도 기름 냄새가 막 진동할 정도예요. 벙커 CU가 경유였나? 벙커 CU. 이거 안기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경유였나? 벙커 CU였나? 자, 한번 볼까요? 저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1번 극동호 사건인데 자, 화재 사고 당시에도 기관실 바닥과 측면에 경유와 엔진오일 등이 흠뻑 젖어 유류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라든지 뭐 정밀검사 할 것도 없어요. 배기관의 성면이 감겨있지 아니하든지 이게 열을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성면 이 다리미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 열 차단 이게 또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선내 소화기가 녹이 슬어 안전핀이 뽑히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불량한 시설 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검사를 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선박 중간검사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그 증서를 발급해서 계속 운항하게 하다가 안타깝게도 바다에서 역시 화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시 50일로 돌아가면은 인정사례 보면 뭐 4번, 5번, 6번 다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될 거예요. 인정 사례는 다 납득할 만한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지로 가면 헌병대 영창 탈주, 이 탈영병이 강도 강제 추행한 건데, 이거 부수적으로는 그 탈주한 경우 2차적 범죄 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 이게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18.2 공문내 무명 윤락업소 화재 사건, 이거 윤락녀들이 쇠창살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 그냥 오히려 뇌물수수해가지고 방치했죠. 그때 당시에 보도된 거 보면은 공짜로 순찰 돌다가 쉬는 시간에 공짜로 성상납도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금된 채 매매춘업에 종사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거예요. 오히려 뇌물 받고 묵인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받고 5번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대가 아방궁 사건 유흥주점에 참 저기서도 뭐 말이 유흥주점이지 윤락 강요받는데 유흥주점은 웬만하면 윤락 2차 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이
법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번 받고 7번 이거 앞에서 봤던 거고. 부정사례 보면 이거는 조금 이제 배경이 있어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 범행인데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전혀 부작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훈방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긴급 구호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건 부작위 자체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후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특수업태부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실시했는데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통보하지 않고 이건데 이거는 배경이 뭐냐면 그 음성 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알려졌으면 음성은 감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아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 건데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음성 검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통보가 없다는 얘기는 음성이라는 거 알 수 있었다라는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국립전남대학교 이거 한 청년사나 남청년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 프락치라고 속단하게 강간 폭행을 사망한 거 이거는 항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초중 고등학교하고 다르죠. 일단 대학교예요. 대학교고 이거는 교육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육과 밀접한 관련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의 총학생회 거기 자율적 활동 중에 이루어진 거라 요 관련 유지에 그게 나오죠. 교육활동이나 밀접한 생활관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로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런 구타 사망 살인 사건이 일어날 걸 예견하고도 어렵다라는 거죠. 납득이 가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업시행자가 인가조건에 위반하여 사전 분양행위를 한 경우 그 행정청이 사업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거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판례가 아니라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여중생 사건 저거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합성 교감 신경 흥분제인 그 페닐프로판올 아미 발음하기도 참 뭐 하여튼 감기약 콘택 600 콘택 600은 많이 들었는데 이걸 먹고 사망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납득이 가능한 판례네. 나는 또 젤리 그 사건인 줄 알았더니 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해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관 후에 체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도 그 정도 갖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대강고등학교 강희석 학생 사건이네. 나중에 서울법대 갔다가 교수 회의를 거쳐서 굉장히 고민할 정도로 수업을 못 따라와가지고 제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결국 중퇴를 하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가 무슨 과로 또 다시 옮겨갔다고 그래서 들은 것 같아. 국군의 날 그때 퍼레이드 할 때 그때 또 팬티 바람으로 또 탱크를 막아서기도 하고 하면서 좀 독특한 친구예요. 뭐 어쨌든 그 사건인데 서울특별시 교육관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 이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대강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 명문학교예요. 그 4.19 때도 그 고대하고 같이 고등학생들이 같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민주주의 전통도 있는데 이 종교에 관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명문학교가. 종립학교에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그 이상 그 많은 학교 커리큘럼에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콘택 600 그거 뭐 읽어보면 될 거고 준법률행위 정행정행위도 된다라는 건 당연하죠. 행정행위 다 되는 거고 요 출제가 가끔 됐던 요 판례들인데 뭐냐면 인정된다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건이 뭐 무지하죠. 무지하게 많죠.
군종장교의 종교활동. 이거는 하나는 납득이 가고 하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군종장교는 이중적 지위죠.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납득할 수 있어요. 성직자로서 자발적으로 했다면. 근데 두 번째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공군 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 이 기존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침례교회인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떤 종교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 배포하게 한 행위. 이게 왜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야? 아니, 공군 참모총장이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관이 미친 거라고밖에 안. 그 다음에 직무행위 판단 기준은 실제로 꽤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인데 부수적 행위까지 하여튼 넓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예간이다. 예간의 반대 실질 주관이에요. 그럼 판례는 행위 자체 예간을 객관적으로 한 차는 외형편에서 예간설이. 그러면 예간으로 따지는 거지 실질이 아니라도 예간으로 인정되면 인정. 또 주관적인 공무집행 의사가 없어도 관계없고, 실질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알았던 피해자의 주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실질도 관련이 없고 외관으로도 관련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판단 피지가. 행위 자체의 예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며 당해야 한 거로 봐야 된다. 구체적 사례는 출제가 별로 잘 안 돼요. 그 자동차 운전, 이거는 굉장히 골 때리는데, 부정사례, 두 개의 정답. 결혼식 참석, 이건 누가 봐도 결혼식 참석, 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비교하기, 인정사례 네 번째 거 음미할 게 뭐냐면, 미군 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 나자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집으로 운전하든 군에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출장에서 통상적으로는 출장 갔다가 직장에 복귀하고 그리고 퇴근하다가 사고 났으면 오른쪽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를 출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자동차 운행하다가 자신의 가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소속부대 복귀를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갔기 때문에 집으로 갈 때까지가 출근 행위라는 직무집행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비교해야 될 거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인데 두 번째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된 거예요. 이 울산의 울산 세관의 공무원 사건.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했는데, 일단 이게 외관으로 볼 때는 공무원증을 적법하게 발급한 건지 위조한 건지 외관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외관으로 직무행위를 보이는 거죠. 납득이 가죠. 그 다음에 수사도중 그 고문행위, 이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김근태 선생님 그 사건. 그 다음에 부천경찰서 문기동이라는 경찰관이 서울대학교 휴학생 전인숙, 지금 이제 명지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성고문한 거. 부정사례가 군의 간의 포경수술, 이건 출제는 안 됐는데 교수 교과서에 몇 분이 실려 있어도 하는데, 뭐냐면 포경수술은 전투력 상실이지 군의 간은 전투력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포경수술이 군의 간의 업무라고 외관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문제는 포경수술이 뭐냐인데, 참 포경수술, 그냥 각자 해결해 하세요. 검색을 하든. 그 다음에 이것도 구별될 게, 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구청공무원 갑이 일단 표지가 두 개가 나와요.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한 거예요. 이전에. 그 담당 계장일 때도 아니고. 또 이전에. 얘 주택정비계장,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니까
이 업무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라는 경우, 이거는 뭐 외관으로 봐도 예약은 전혀 관계없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